당뇨병을 저희가 딱 진단을 받으면 제일 많이들 하시는 이제 착각 같은 게 당뇨병을 진단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양열입니다. 저는 고려대 안산병원 내분비내과 이다영입니다. 당뇨병의 정석이 이제 드디어 1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조회수도 되게 많이 나오지만 정말 많은 관심을 주시면서 댓글도 정말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시즌 1을 마무리하면서 저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 몇 가지 중요한 댓글들은 간추려서 이 영상으로 답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서 혹시 조회수가 아쉽다, 관심도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쉽다 이런 영상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가 맨 처음에 찍었던 컨텐츠들 당뇨병의 기본을 보여주는 편이 있습니다. 윤건호 이사님이랑 조재훈, 김난희 이사님 나오셔서 순서대로 당뇨병이 무엇인지부터 왜 관리해야 되는지, 뭐 당화의 색소는 무엇이고 합병증은 왜 생기는지부터 동반질환 편이 있는데 그 편들은 정말 계속 보고 매일 봐도 아깝지 않은 영상이거든요. 그 영상은 조회수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출연도 하셨... 물론 제가 나와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환자분들이 직접 출연하신 영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2형 당뇨병 환자분도 2분이나 출연을 하셨고 1형 당뇨병 환자분들도 여러분들 출연을 하셨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들이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혈당이 좋으셨던 분도 있고 안 좋으셨던 분도 있고 다 일상생활이 비슷하니까 이제 그런 것에서 어려움을 다 얘기를 하시는데 환자분들이 비슷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양한 환자분들이 많이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1형 당뇨 환자분들 나와서 본인이 이제 취직할 때 어려웠던 점, 평상시에 뭐 인슐린을 맞을 때 마약 사범으로 오해를 받았다 그런 내용도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종합 영상을 찍기 위해 어저께 모든 영상을 다 봤습니다. 2배속으로. 제가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특히 1형 당뇨 환자분들이 나와서 얘기해 주시는 거는 보면서 저도 약간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공감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단순히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측면을 넘어서서 우리 당뇨병 학회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당뇨병 환자들의 어떤 사회생활의 어려운 점이나 마음을 이제 다루어 줘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당뇨병 환자분들이 아닌 그냥 일반 우리 국민 모두들이 다 보셨으면 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이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연소혈당 측정이랑 인슐린 펌프나 인슐린 사용하는 거 관련된 영상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걸 보면서 도움도 많이 받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힌트도 많이 받았는데 아무래도 좀 어렵다고 느끼셨는지 약간 관심도가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올해 조금 더 쉬운 버전으로 여러 가지 영상들이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들이 아주 많고 드리는 내용들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많은 질문들이 댓글에 올라왔잖아요. 저희가 댓글에 모든 대답을 좀 해드리기 어려웠던 면은 있죠. 공식적인 학회의 답변이기도 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논란의 소지가 좀 있을 수도 있어서 답변을 일부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보면서 이거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것들 중에서 좀 다빈도 댓글만 추려가지고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복혈당이 식후혈당보다 높은 이유는 뭘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당뇨병이라는 건 여러 병인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병인이 있다면 공복혈당이 더 높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식후혈당 측정하셨다고 하는데 주로 뭐 아침 식후만 재셨다든지 점심 식후만 재셨다든지 식후혈당을 골고루 재지 않고 한 4일만 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공복혈당이 높으신 분들 중에는 특히 저녁 식후혈당이 아주 높아서 그 높은 저녁 식후혈당이 아침까지 이어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취침 전 혈당이나 저녁 식후 혈당을 좀 재보시고 그게 낮다면 이후에 혈당이 올라간 건지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은데 앞서 여러 편들 중에서도 연속 혈당 측정기 편이 있듯이 잘 때의 혈당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연속 혈당기 측정기를 한번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인데 메폴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전 단계일 경우 약을 복용하는 게 더 나은가요?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요. 당화혈색소가 5.9로 나왔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루에 10,000보, 20,000보 열심히 걷고 계신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목표하는 것만큼 이제 뭐 5.5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좀 비슷한 질문들이기도 한데요. 이분들의 이전 혈당이 어땠는지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또 대답해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당뇨 전 단계인데 메폴민을 계속 복용하고 있어도 되냐, 이 질문을 좀 다시 보면 이분이 메폴민이라는 약을 처음 시작하실 때 혈당이 어땠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 당뇨병 진단 기준과 조절 기준을 넘어서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당화혈색소가 뭐 5.8% 이런 수준이라면 지금 약을 쓰면서 당뇨병 조절이 잘 되는 것이지 당뇨병 전 단계로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뇨병이라는 거는 이제 맨 처음에 혈당이 올라갈 때는 췌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인 거거든요. 보통 저희가 2형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을 때 보통 췌장 기능이 50에서 60% 정도가 떨어졌을 때 당뇨병을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질문하신 분에 대한 내용일 수 있겠는데, 나이가 아주 많진 않으시지만 당화혈색소가 5.9%로 당뇨 전 단계가 되셨어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도 있지만 인슐린 분비 능력도 이제 조금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열심히 하시면 당연히 좋은 혈당, 당뇨 전 단계가 아닌 정상의 혈당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췌장 기능은 살아 돌아오진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인 거고 췌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를 막는 거기 때문에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약을 드셔서 혈당 조절이 되든 아니면 열심히 생활 습관 조절을 하셔서 당화혈색소를 떨어뜨리건 간에 혈당을 정상 수준 안까지 아주 잘 도달시켜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췌장 기능 떨어진 상태를 아주 빨리 더 떨어뜨리지 않고 잘 유지하면서 가실 수 있는 상태가 되시는 거라고 생각해서요. 본인들에게 맞게 치료하고 생활 습관 유지하고 같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약을 먹으면 췌장의 기능이 더 나빠져서 인슐린을 맞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 그다음에 당뇨병 약을 자꾸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 이런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당뇨병의 자연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저희가 딱 진단을 받으면 제일 많이들 하시는 이제 착각 같은 게 당뇨병을 진단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끝이 아니죠. 진단받았을 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저희가 췌장 기능이 60% 정도 떨어졌을 때 당뇨병이 진단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췌장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가만히 있는 병이 아니고 진행하는 병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약을 한 개 쓰다가 췌장 기능이 더 떨어져서 효과가 떨어지면 약을 2개를 쓰고 3개가 쓰고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갖는 오해가 되시는 거죠. 약을 계속 늘리면 계속 내가 나빠진다는 이제 반대되는 생각을 하시는데, 반대로 췌장 기능이 계속 떨어지니까 저희가 약을 계속 추가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결국에는 당뇨 약에 대한 내성이라기보다 췌장 기능이 떨어지고 뭐 체중이 늘면서 인슐린 저항성 더 심해지고 이런 당뇨병이 나빠지는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런 기능이 떨어지지 않게 운동이랑 생활 습관을 아주 조절을 잘해주고, 그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컨셉은 당뇨병 약도 초반에 한 개 쓰기보다 이제 조금 나빠진다 싶으면 바로 병합요법을 써서 빨리 혈당을 낮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췌장이 해야 될 일을 빨리 줄여주고, 그래서 췌장이 더 빨리 기능이 떨어지지 않게 열심히 해주는 거거든요. 이건 약이 될 수도 있고 먹는 거 조절일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지만 무엇이 됐던 간에 세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열심히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같은 약을 먹어도 그 약을 또 오랫동안 먹으면서도 혈당 조절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당뇨병은 새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초장에 잘 조절을 하는 게 향후에도 편하고 그게 이제 쭉 효과가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뇨병 완치는 도대체 언제 되냐? 당뇨병 완치하고 왜 못 만드나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병은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당뇨로 그냥 쭉 췌장의 부족한 능력을 우리가 잘 도와주면서 이렇게 오래오래 잘 가져고 가는 게 사실 이게 치료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당뇨 완치라는 게 말이 완치지, 저희가 당뇨라는 게 병인이 여러 개라 그랬잖아요. 인슐린 저항성 있고 췌장 기능이
혈당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고 이 모든 걸 다 건드려야지 당뇨병이 완치가 되는 것이지 뭐 한 가지만 약을 살짝 줘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췌장 기능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췌장을 이식하거나 쇄도 이식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결국 약간 완치를 시켜줄 수 있는 개념인 건데요. 당뇨 완치라는 거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좀 갈 길이 멀고 이제 그런 걸 저희가 비유를 해서 보통 얘기 드릴 때 젊게 해주는 약, 뭐 머리가 다시 나는 약 이런 거랑 비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론은 쉬운데 좀 만들기는 어려운 그런 약인 것 같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인슐린 펌프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하셨고 팔에 부착하고 있는 혈당 기기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거냐 정보를 좀 부탁드린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일단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슐린 펌프만 달면 알아서 혈당 조절을 다 해주고 당뇨병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펌프는 피부에 부착을 해놓고 인슐린 주입을 저희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슐린 주사를 하는 것처럼 인슐린 조절에 대한 고수가 되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고요. 펌프를 구입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주치 선생님이랑 상담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소혈당 측정기는 많이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부착해서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혈당을 확인하는 것이라서 혈당 조절이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구매하는 방법은 다양하기는 하고요.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활용법 등이 저희 영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댓글에 이제 영상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펌프를 달면 살찌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인슐린 분비가 충분해서 세포에 포도당이 잘 공급돼서 그런 건가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네. 원래 당뇨병이라는 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도 있지만 인슐린 분비능이 감소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인슐린 펌프까지 쓰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인슐린 분비능이 많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이제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인슐린 펌프를 사용해서 인슐린을 제대로 공급을 하게 되면 원래 인슐린 작용이 혈당을 지방이나 근육 등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것이 이제 인슐린의 작용인데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아무래도 체중이 증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인슐린 펌프의 문제가 아니고 인슐린 주사를 충분히 해도 잘 먹고 주사를 하면 체중이 많이 늘죠. 그래서 이제 펌프의 부분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인슐린 주사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본인은 인슐린도 안 쓰고 약도 먹지 않는 당뇨인도 아닌 사람인데 저혈당이 올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반응성 저혈당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제 식사하시는 종류가 아무래도 고탄수화물 식이 같은 것들이 되면 우리 몸에서 반응으로 인슐린 분비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몸에서 췌장 분비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은 떨어지는데 탄수화물로 인한 혈당 상승은 지속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로 증가로 인한 혈당 강화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저혈당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식사하시는 종류나 패턴이나 방법이 양을 조금 변경을 하여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우리 몸의 간과 신장에서 저혈당을 막도록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포도당을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도 저혈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저 질환과의 관련성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해주신 저혈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저혈당 증상이 언제 오는지, 식후에 오는지, 아니면 공복을 좀 유지했을 때 왔는지, 저혈당 증상이 있을 때 정말 이게 저혈당인지 혈당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인슐린 종이라든지 다양한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는 저혈당들도 있어서 어렵죠. 저희가 이제 시즌2에 저혈당에 대한 내용을 2번에 걸쳐서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당 편은 거기서 또 참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임신성 당뇨로 고생 중인데 임산부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그래가지고 임신성 당뇨병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그 전에 애를 낳으시면 어떡하죠? 둘째를 또 혈당 피크가 1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음식을 섭취하여도 피크치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다는데요. 똑같은 양을 먹고 똑같은 반찬을 먹어도 상황,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부분부터
활동량과 그다음에 다른 병용하고 있는 약, 그때 뭐 수면 상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련성이 많은 것 같아서 식사만으로는 조금 이걸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먹는 종류도 똑같은 밥을 먹어도 이걸 볶음밥으로 먹냐 그냥 맨밥으로 먹냐 이런 걸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식후 피크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거, 그리고 이제 연소혈당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그걸 또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먹는 속도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그럼요, 같아요. 맞아요. 순서도. 네, 순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시기에 관련된 편은 또 영양 파트에서 각 음식별로 해서 다양한 편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같이 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모든 답을 다 드리지는 못해도 그 댓글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요. 어떤 점을 네. 궁금해 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이 영상에도 댓글로 이런 내용들 넣어주세요라고 또 많이 남겨주시면 앞으로 찍는데도 참고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직도 안 하셨나요? 아직도 안 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